안녕하세요. 지안에듀 국어 강사 오선희입니다. 2020년도에 얼마 전에 치러졌던 국가직 구급 문제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안긴 문장이 있는 것을 찾는 거였어요. 찾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나는 동생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고대한다 했을 때 동생이를 주어로 하여 합격하다를 하기로 바꿔서 명사절을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이건 안긴 문장으로 명사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착한 영호는 언제나 친구들을 잘 도와준다 해서 앞에 착하다 이 부분을 관형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였어요. 앞에 그냥 착한이 단독적인 형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착한 영호는 했을 때 영호는 착하다라는 서술어가 이 자리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관형절로 봐주셔야 하고요. 혜진이는 울산에 살고 초이는 광주에 산다. 혜진이라는 주어에 해당하는 살고라는 서술어, 초이의 주어에 해당하는 서술어 산다. 각각 주어 서술어가 연달아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안긴 절이 있는 문장이 아니고 이건 이어진 문장인 거죠. 그래서 안긴 문장이 없는 건 3번이고요.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내일 가족 여행을 가자고, 그러면 내일 가족 여행을 가자라고 말한 게 간접 인용되어 있습니다. 얘는 인용절이 안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바르게 쓰이지 않은 걸 찾는 건데요. 1번에 골아 떨어지다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골아 떨어지다는 골타, 릴, 히읗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중간에 띄어쓰기 없이 골아 떨어지다의 형태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건 우리가 항상 같이 묶어서 기억하셔야 될 것 중 코를 골다. 코를 골다는 골다로 리을만 들어가지만 골아 떨어지다도 어떻게 보면 코를 골면서 자는 현상과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는 히읗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병을 앓고 있을 때, 그럴 때 골타라고 하거든요. 병과 관련지어서 얘기했을 때 리을 히읗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뭔가 병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골아 떨어졌다는 리을 히읗이 들어가야지 맞는 표기였어요. 2번 틀렸죠. 두 번째는 꽤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게 또 우리가 뭐랑 구별해서 생각해 주셔야 하냐면 꽤나라는 부사랑 차이를 두어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꽤나는 부사기 때문에 앞에 나와요. 그래서 꽤나 부지런하다, 꽤나 예쁘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꽤나는 뒤에 붙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때는 꽤나의 형태로만 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곤욕이라는 말과 곤혹이라는 말도 가끔 혼동하는데요. 곤욕은 정말 욕을 들어 먹은 거예요. 그렇지만 곤혹은 당혹스러움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여기는 지금 뒤에 모멸, 박대도 나오죠. 이런 걸 보니까 여기는 곤욕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했겠네요. 다음, 그러고 나서, 자, 이것도 그리고 나서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고가 맞습니다. 그러고가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고로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세 번째,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걸 찾아보자.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렇게 주어가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고유의 언어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겠죠? 좋은 사람과 대화하며 함께한 일은 즐거운 시간이었다. 좋은 사람과 대화하면서 함께한 그 일 자체가 뭔가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맞겠죠? 내 생각은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가 아니라 좋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와 있는 것과 호응을 이루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4번에 있는 내용은 옳게, 그는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였다. 전혀 문제가 없는 문장이었죠. 제가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쭉 연달아 진행을 해봤어요. 가만히 보아하니까 점점 뭔가 의문론이나 형태론, 통사론과 같은 기본 개론에 해당하는 것들의 문제수를 줄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도 보시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 대부분 그냥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요즘은 좀 더 지문을 잘 읽어나가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법 파트가 아예 중요도가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고 다시 문법의 비중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문법 공부 열공하면서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기억부터 리을의 고쳐쓰기 방안이라고 되어 있죠. 공사하는 기간, 동안, 기간과 동안은 의미가 중복되는 잉여 표현이에요. 기간, 동안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회의를 갖겠습니다는 가지다, have라고 하는 영어의 번역투 문장이기 때문에 그냥 회의하겠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열려서는 열리다로 이미 피동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또 한 번 어지다라는 피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중피동에 해당하는 경우로 열려라고만 씁니다. 지난번 검찰은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그 주체라고 할까요? 누구죠? 검찰이죠. 주체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시켰다라는 사동 표현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고쳐 쓰라고 했으니까 4번 틀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로 가보면 사전에 올릴 때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른 순서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기역은 모두 동일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가 들어간 게 공통적으로 기역과 디귿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와가 있고 유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글자, 첫 음절에 중간에 있는 모음을 비교해 봤을 때 우선 오가 먼저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오가 오는 것도 리을, 시옷과 시옷을 한번 분석해 보면 리을, 시옷은 리을로 시작했으니까 먼저 오게 되는 거예요. 앞에 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리을이 먼저 오니까 기역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똑같이 오인데 시옷이 오는 디귿이 그 다음에 오게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오 다음에 바로 와가 오거든요. 그러면 와랑 유랑 비교하면 와가 먼저 오고 그 다음 유가 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니은 2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슬슬 어떤 7급에서 주로 중요하게 다뤄졌었던 한자의 병기 문제, 한자 병기 없이 이 한자를 읽어 내려가야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건 제가 지난번에 지방직 설명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지없이 이번 국가직에서도 한자를 꼭 읽을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2개나 나왔어요. 그 얘기는 한자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글자는 알현이로 읽으셔야 돼요. 알현. 나보다 높은 사람들 뵙다 라고 할 때 아련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똑같이 견자가 쓰였지만 이때는 참견이고 이때는 현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의 한자가 2개의 음일 때가 있거든요. 자, 이건 간섭이고요. 그 다음은 간여라는 말입니다. 밑줄 쳐져 있는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참견하고 막 관여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여기서는 나머지 건 다 맞지만 아련은 적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네요. 단어를 우선 읽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7번 문제는 소설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이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 전쟁 같았다. 자, 이건요 1번 선지에서 우리 다섯 식구가 여전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 생활의 한계점, 가난한 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걸 보여주고요. 아버지가 평생을 통해 해온 일이 5가지였는데 이러한 일들 말고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다. 서커스단 일이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냥 이 사람 얼마 동안은 그의 조수로 일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하자 어머니가 아버지께 대들었고 우리들도 아버지를 성토했다. 아버지 이상한 일이에요 하지 마세요 하고 말렸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힘없이 물러났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는 2번 선지 가족들의 바람을 수용하여 평생 해온 일을 그만두는 게 평생 해온 일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우리를 보았다. 꼽치는 눈물이 핑 돌아 돌아갔다 라는 내용 나오고요. 중약 다음 어머니가 울었다. 어머니는 인쇄소 재봉 공장에다가 접지 일을 했다. 고무골부를 끼고 인쇄물을 접었다. 나는 겁이 났다. 나는 인쇄소 공무부 조역으로 출발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계속 이렇게 뭔가 우리를 누군가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보호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우리는 어찌됐든 이런 일밖에 하지 못한다. 이런 일을 하고 그 우리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우리를 누군가 보호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호의 이야기가 그 다음 단락에 쭉 나오고 있었고요. 그걸 정리해 주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 나온 거예요. 우리는 계속 여기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벗어나려면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겠다는 걸 강조해 준 부분은 바로 4번 선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4번 선지는 우리는 자신들의 구역에서 벗어날 길을 공부를 한 자가 됨으로써 찾을 수 있다고 여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3번 선지의 내용을 보시면
보이지 않는 보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우리를 뭔가 더 이상 그 영역에서부터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을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죠. 잘못된 것은 바로 뒤에 보시면 2번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가 평생 해온 일을 가족들로 인하여 포기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안 하게 되신 거였습니다. 다음 8번째,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 글쓴이 견해를 물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묻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문단별로 그 사람의 논지 전개가, 그 사람의 주장, 견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사물 인터넷의 정의로 수십억 개의 사물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리 유용하지 않다. 왜냐? 사물 인터넷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인터넷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얘기는요, 밑에 1번 선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물 인터넷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터넷과의 공통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인터넷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인터넷이 전 세계의 컴퓨터를 서로 소통하도록 만든다는 생각이 실현된 것이라면 사물 인터넷은 이제 그 전 세계의 사물들을 컴퓨터로 만들어 서로 소통하도록 만든다는 생각이 실현된 것이었다. 컴퓨터는 원래 전원이 있고 칩이 있고 이것이 통신장치와 프로토콜을 갖게 되어 연결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는 전원이 있었던 전자기기나 기계 등을 그 자체로, 전원이 없었던 일반 사물들은 새롭게 센서와 배터리, 통신 모듈이 부착되면서 컴퓨터가 되었던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컴퓨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물들이 모두 이런 걸 부착하게 되면 인터넷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니까요. 자, 이건 2번 선지. 센서와 배터리, 통신 모듈이 갖춘 그런 사물들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사물로 연결될 수 있다.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여기 아래까지 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의 차이를 혹자는 사람이 개입되는 것은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엄격한 M2M이라는 개념의 근거에 설명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만큼 사물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물의 지능성을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그릇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릇된 것이라는 건 앞에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개입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고 말한 것도 잘못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 3번, 사물 인터넷은 사람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물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소통하는 것이다. 아니요, 그거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3번 선지가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물 인터넷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존 인터넷과의 차이점에 주목하기보다 공통점을 인식해야 된다. 이거 아까 나왔었죠. 공통점을 인식하면서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는 수준에서 출발한 것이 기존의 인터넷이라면 이제는 사물 각각이 컴퓨터가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다. 이렇게 말한 건 4번째 선지를 보시면 사물 인터넷은 컴퓨터가 아니었던 사물도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인터넷과 다른 점이다 라는 걸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아까 3번이 잘못됐다 그랬었죠? 사물 인터넷이 인간의 개입 없이 소통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9번을 보시면요. 삼국유사에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 옛날의 시예요. 한시. 흰둥이가 앞서고 누렁이는 따라가는데 들밭머리 풀섭해서 무덤이 늘어서 있다. 늙은이가 제사를 끝내고 밭사이 길로 들어서자 해 저물어 추에 돌아오는 길을 아이가 부축한다. 할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가는데 제사를 끝내고 할아버지는 술에 취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걸 배경지식으로 이렇게 한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는 해질 무렵 두 사람이 제사를 지낸 뒤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에서 무덤이 들밭머리에 늘어서 있다는 것은 전란을 겪은 마을에서 많은 이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무덤을 산속에다가 만들 그런 새도 없이 길가에 막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와 같이 자기 자식에 해당하는 그 무덤에 갔다 오는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할아버지가 취한 까닭 아마 속상함 때문일 것이다. 이 시는 전반부에는 그림을 그리듯이 장면을 묘사하고 후반부에는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 선경 후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뒤에 정이 없죠. 그죠?
왜냐하면 그냥 이 둘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쭉 보여준 거지, 상황 설명만 한 거지 그 내용을 좀 어떤 정서와 연결지어서 슬프네, 기쁘네 이런 내용과 연결지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됐죠? 자, 이제 한자 표기. 첫 번째, 기억의 도전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도자가 있어요. 이게 도망할 도자예요. 도망가다의 도자를 쓰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어떤 그 도전을 할 때 쓰는 거 있죠? 한 번 더 나아간다. 그거를 내가 해내려고 노력하다의 의미인 도자를 쓰셔야 돼요. 도자를 바꿔 써야 되고요. 지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탱할 지자를 써서 무언가를 내가 동의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땅지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침자가 들어있어요. 이 침자는 가라앉을 침자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만히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다의 침묵의 침자는 이렇게 잠길 침자를 쓰셔야 돼요. 아마 사전을 찾아보면 얘도 잠길 침자고 얘도 잠길 침자로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침자는 약간 어두워지다, 우물해지다 이런 식의 의미예요. 원래 써 있었던 저 침자는요, 막 스며들다, 물기가 스며들다 이런 뜻이고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정답이죠. 원래대로 하면 얘는 맹서거든요. 근데 얘는 맹세라고 읽는 게 맞아요. 하나의 한자가 여러 음으로 읽힐 때도 있잖아요. 정답은 4번으로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한자 공부가 여전히 필요한 거겠죠? 11번의 내용은 화법인데요. 자, 이건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 화법에서 정민이의 말을 살펴보면 정민이 말만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민이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언급했던 거죠. 자신의 경험을 언급했다. 정답은 2번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다음 가보면 12번에서 내용의 전개 방식이 나옵니다. 인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럼 지금부터 인과를 찾을 건데, 온실 효과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할 때 가장 심각한 영향은 해수면 상승이다.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과에 뭐뭐 함으로, 뭐뭐 해서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도 알아야 돼. 상승할 때 가장 심각한 영향은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인과로 설명이 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 거, 이 사회 경제는 모두가 제로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건 분석인데 그 내용은 자세히 안 나오고요. 여기 제로섬 일환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정의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음 날도 천호는 학교 담을 따라 돌았다. 그리고 고무신을 벗어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과정의 방법을 쓴 겁니다. 벼랑 아래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눈에 보이듯이 제시해 준 것은 묘사의 방법이고요. 인과는 1번에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가보면 진행자 A의 진행 전략을 한번 살펴보죠. 이것도 아까 얘기했었던 정민이의 말하기 방식, 이거랑 똑같아요. A라고 하는 사람의 말 중심으로 한번 읽어봤더니 중간에 네, 뭐 그렇군요, 뭐 이런 말들 합니다. 이런 얘기는 앞서 나왔던 내용을 잘 듣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1번에서 확인이 되죠. 앞에서 얘기했던 걸 잘 반응하고 있다, 잘 듣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방법을 이 사람이 쓰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군요 하고 앞서 나왔던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나와요. 이게 바로 4번에 나오는 거죠. 4번에 상대방의 말을 대화의 흐름에 맞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말을 보충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앞에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어떤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면 그건 결국 그 사업을 홍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3번 대화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대답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번, 3번, 4번 다 확인할 수 있는데 2번에서 상대방의 대답에서 모순점을 찾아 논리적으로 대응한다 라는 말은 없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대부분의 진행자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모순점을 찾거나 하지 않아요. 그죠? 뭐 토론이나 토의처럼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말하기가 아닌 이상 상대방의 말에 막 안 된 점, 지적할 점을 찾거나 이런 진행자들은 사실 없죠.
진행자의 역할은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잘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고 진행을 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용왕의 아들 이목은 항상 절 옆에 작은 연못에 있으면서 남몰래 보양스님의 법화를 도왔다. 문득 어느 해에 가뭄이 들어서 밭에 곡식이 타들어가자 보양스님이 이목을 시켜 비를 내리게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죠. 하지만 하늘의 옥황상제가 하늘의 뜻을 모르고 비를 내렸다 하여 이목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밑에 보시면 4번 제멋대로 비를 내린 보양스님을 벌하려고 옥황상제가 천사를 보냈다. 자, 여기서는 좀 더 읽어봐야 알겠네요. 이목을 죽이려 했겠죠. 이목이 보양스님에게 위급함을 아뢰자 보양스님이 이목을 침상 밑에 숨겨줬습니다. 잠시 후에 옥황상제가 천사를 보냈는데요. 이목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보양스님이 배나무를 가리키면서 저거야, 저게 이목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배나무의 벼락을 내리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 천사가 동그라미 2번 이목을 죽이려다가 실수로 배나무의 벼락을 내렸을까요? 실수가 아니고 보양스님이 저거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벼락을 친 거예요. 그 바람에 배나무가 꺾어졌는데 용이 쓰다듬자 다시 소생했다. 그럼 배나무가 스스로 소생했다라고 하는 1번 선지도 틀린 거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나무가 근래에 땅에 쓰러지자 어떤 이가 빗장 막대기로 만들어 선법당과 식당에 두었다. 그 막대기에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게 여전히 오늘날까지 진행이 돼서 오늘날까지 남겨지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틀렸고 3번에 나오는 벼락 맞은 배나무로 만든 막대기가 글쓴이의 당대까지 그때까지 어떤 문구가 적혀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런 뜻이니까요. 적절한 것은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옛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옛날 고전 논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기억에 들어갈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내용은요. 지금 지역별로 시옷이나 쌍시옷 혹은 오와 어를 제대로 구분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아마 다양한 소리가 있다라는 1번을 착각하셨을 거예요. 이건 소리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똑같은 단어인데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4번에 보시는 것처럼 자음보다 모음을 변별하지 못하는 지역이 더 많다, 더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음보다 모음을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네. 기껏 말할 때 이거 설명해 놓고 정답을 4번 썼어요. 우리말에 지역에 따라 구별되지 않는 소리가 있다. 두 개가 구별되지 않은 소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음과 모음의 구별, 이거 어떤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글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거 아마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지역마다 소리가 다양하게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방에 있는 소리랑 표준어랑 달라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구별을 하기 어려워한다. 이게 특징이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한자성어 문제죠. 앞부분에 기술 혁신의 상징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이후 글로벌 아이콘이 되던 소위 스마트폰이 그 진화의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오랜 기간 스마트폰 생산량의 수위를 지켜왔던 기업들도 호시절, 좋은 시절은 끝났다. 어떤 막 흥했던 것이 결국은 끝나게 된다를 보여주는 한자성어가 권불10년이에요. 권위도 불 10년, 10년을 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절치부심은 이를 막 썩어가면서 이를 막 부득부득 갈면서 다시 한번 내가 복수를 하겠다 이런 마음 먹는 게 절치부심이고요. 아전인수는 내 논에 물을 대는 이기적인 모습이고요. 내우외화는 안의 환란과 외부의 환란, 안과 밖이 다 소란스러울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2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희극의 발생 조건에 대하여 베르그송은 집단, 지성, 한 개인의 존재 이런 것들을 꼽았다 되어 있죠? 그럼 이 조건 한번 밑에 보기에서 살펴볼까요? 2번 베르그송에 의하면 집단, 지성, 한 개인의 존재는 희극 발생의 조건이다. 2번 확인했어요. 즉 집단으로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성을 침묵하게 하고 지성만을 행사하는 가운데 그중 한 개인에게 그들의 모든 주의가 집중되도록 할 때 희극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감정을 표출할 때 희극이 나온다는 걸까? 아니겠죠. 지금 여기서요. 희극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자기의 감성을 침묵하고 지성만을 행사하는 중에
딱 한 개인이 뭔가 다른 행동을 보여서 그 행동에 집중하게 만들 때 희극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지금 1번 선지죠. 베르그송에 의하면 희극은 관객의 감성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결과야. 집단적으로 감정은 이렇게 침묵한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그러나 그가 말하는 세 가지 사항은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들이다. 웃음을 유발하는 단순한 형태의 직접적인 장치는 신체, 대상의 신체적인 결함이나 성격적인 결함 같은 걸 들 수 있다. 이러한 결함을 지닌 인물을 통하여 스스로 자기 우월성을 인식하고 즐거워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인물이 우리에게 희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과 비교해서 그 인물이 육체의 활동에는 많은 힘을 소비하면서 정신 활동에는 힘을 쓰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웃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4번 선지. 4번 선지 프로이트 거구나. 프로이트 거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먼저 위에 나오는 3번 선지. 한 개인의 신체적 성격적 결함은 집단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3번 선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어느 경우에나 우리의 웃음이 그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지니는 기분 좋은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프로이트, 그게 이 사람이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4번 선지에서 확인이 되죠. 아까 제가 슬쩍 읽으려고 했던 그 부분이에요. 정신활동보다 육체활동에 힘을 쓰는 상대가 희극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아까 우리가 정리했을 때 어떤 게 정답이었냐면 1번, 희극이 집단적인 어떤 관객들의 감정 표출일 때 희극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 꾹꾹 눌러 담고 이성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더 정신적인 영역이 아닌 신체적인 결함을 보이면서 막 몸을 움직였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희극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18번입니다. 기억과 가장 유사한 정석. 자, 기억은 뭐냐면 이게 소설의 한 부분인데요.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이는 굳은 살을 말해요. 굳은 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대요. 열심히 자기의 그 집에 보수공사, 수리공사를 해주고 있는 분이 너무 손이 다 엉망이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지하 단칸방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든 거냐면, 아,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결국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정답은 3번인 거죠. 남편이 어디에 나가 있는지 아침에 속 끌고 산에 올랐는데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걸 알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시였어요. 눈을 감으면 이러한 고향이 보인대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건 산에 피는 꽃을 보면서 그 꽃의 모습을 통해 근원적인 인간의 고독감을 노래했던 시가 요거고요. 그 다음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자연 현상을 바탕으로 아침이 됐을 때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에 대한 희망, 그리고 뭐 고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보여준 시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다음 글의 시사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의학적 연구는 건장한 성인 남성의 몸을 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예 정도는 표시만 해두고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으로 그 표준으로 모든 것들이 연구가 됐대요. 특정 연령대의 성인 남성의 몸을 표준화된 인체로 여겼던 사고방식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 자, 즉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위를 조금 좀 많이 타는 여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 사무실에서 춥고 에어컨을 너무 빵빵 틀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쭉 얘기하고 마지막 단락, 이러한 차이는 무엇일까? 차이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뭐 이런 거죠. 현재 적정 사무실 온도로 알려진 21도씨는 60년대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데 몸무게가 70kg인 40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한 거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마다 대사율도 다르고 그런데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니까 뭔가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너무 하나를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을 잘 생각해서 누구 하나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어야 돼. 근데 마지막에 보세요. 기존의 사무실 적정 실내 온도가 조사된 것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향후에 모든 공공기관의 사무실 온도를 조정할 때 현재보다 설정 온도를 일률적으로, 그게 뭐예요? 거기 들어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켜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여러 사람들을 다 생각해서 표준화된 것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모두 뭔가 다양한 대상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어떤 연구했을 때 표준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그대로 적용할지 안 할지 생각해 본다. 또 근무자들의 성별, 연령대를 전체를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건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4번만 좀 이질적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볼게요. 자, 다음 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 나는 연극에서의 관객의 공감에 대해 강연한 일이 있다. 나는 관객이 공감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려고 시도했는데 첫 번째가 지원자가 있으면 나와서 배우처럼 읽어주기를 바란다 하고 청중한테 시켰어요. 이 청중한테 시켰는데 아우슈비츠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건네에 있는, 드라마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준 거예요. 아마 이 어떤 전문 배우가 아니니까 좀 또박또박 못 읽지 않았을까요? 아우슈비츠 이야기라는 거 되게 슬프고도 끔찍한 진짜 실제적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잘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련되고 능숙하지 못했지만 그 낭독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관객들의 공감은 꼭 전문적인 배우가 아니어도 가능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것이 끝나고 이번에는 강연장에 함께 갔던 전문 배우에다가 한번 말을 해보라고 부탁했대요. 그 사람은 셰익스피어의 헨리 5세라는 고전을 읽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려한 어조로 읽었으나 듣는 둥 마는 둥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전문 배우가 와도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이때는 공감을 이끌어냈지만 이때는 공감을 못 이끌어냈다는 것은 어떤 결론을 나타내는 걸까? 배우의 연기력이 관객의 공감을 좌우한다. 그럼 이때 동그라미 여셨어야죠. 이때 공감이 됐었어야죠. 아니죠? 비참한 죽음을 다룬 비극적 소재는 관객의 공감을 일으킨다. 아까 제가 시간 관계상 안 읽었지만 헨리 5세 이야기도 자세히 보시면 영국과 프랑스의 치열한 전투에서 처참하게 사망한 자들의 명단이에요. 그럼 이것도 죽음이거든? 그럼 똑같이 죽음이면 얘도 동그라미, 얘도 동그라미 둘 다 공감을 이끌어냈어야 했어요. 근데 아니죠? 훌륭한 고전이라고 해서 항상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구나. 네, 여기 보니까 훌륭한 고전이 나왔으나 그거보다 오히려 이것을 더 훌륭하게 뭔가 공감하면서 받아들인 것은 차이가 분명히 생기는 거죠. 현재와 가까운 역사적 사실을 극화했다고 해서 관객의 공감 가능성이 커지지는 않는구나 라고 했는데요. 요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현재와 가까운 역사죠. 그럼 여기서 공감을 이끌어냈으니 가능성이 커지지는 않는다 라고 말했던 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번 문제까지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 글이 많아요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출발을 해서 공부를 해 나가실 때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지문을 해석하는 걸 얼마나 빠르게 잘 해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관련된 사항을 꼭 선지와 연결 지으면서 보시면 훈련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한자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한자와 관련된 어휘 파트도 끊임없이 지금부터 계속 정리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아셨죠? 오늘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알찬 강의에서 만나뵐게요.